2015년 말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 영입 1호 인사신데 안철수 대표도 그때 영입 제안을 하셨다 그러는데 왜 문재인 그래요? 전 대표에게 가셨는지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은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는 아니고요. 네. 안철수 지금의 대표가 훨씬 먼저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하셨고 같이 만났고요. 한 2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얘기도 나눴었는데 제가 제 아내랑 결혼했어요. 네. 근데 결혼 전에 다른 여성과 사귄 적도 있어요. 네. 그럼 왜 저 여성하고 안 하고 왜 아내하고 했어? 이렇게 되면 사랑해서. 그 여성을 비하하면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고 성격이 나랑 더 맞기 때문이지 어떤 누가 더 낫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냥 문재인 지금 대통령의 어떤 점에 별말 없었다 그러던데? 말이 별로 없고 큰 눈망울. 그 큰 눈망울 아닙니까? 쌍꺼풀 큰 눈망울. 아니 그 눈을 껌뻑껌뻑 하시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흉내도 잘 못. 예. 제가 필요합니다. 예. 야당이 지금 힘듭니다. 뭐 이런 뭐 분열하고 있고요. 꼭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별 얘기도 안 하시면서. 네. 근데 그냥 온몸으로 느껴진 진정성이란 게 있잖아요. 구구절절히 뭐 이런 거 저런 거 설명 안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그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거물급 정치인들 몇 분을 또 만났어요. 네. 뭐 그 재보궐선거 있을 때 뭐 있을 때마다 만나자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네. 대부분의 그 거물 정치인 분들은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분들은 대개 무엇인가를 내거세요. 저 비례대표 한 3번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죠. 아니면 뭐 재보궐선거 있을 때 가장 당선 가능성 높은 어디 뭐 이런 것이죠. 근데 그런 걸 들을 때 저는 뭔가 나를 그렇게 뭔가의 그 조건에 판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정치는 나한테 안 맞는구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사실은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계산하고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확약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 정치는 안 맞아. 그러고 몇 번 그런 분들 만났다가 정치는 안 한다라고 선언까지 했었는데 SNS에. 근데 이분은 많이 다른 거예요. 문재인 이분은. 걸지도 않았고. 거는 게 아니라 뭐 뜬금없이 그냥 도와달라는 말만 줄장하시고. 그래서 제가 표창원 의원이 영입되고 아마 다음 날인가 바로 기자하고 뭐 인터뷰 방송을 하나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그때 됐어요. 그래서 속으로 거짓말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고 네. 예. 2호 인재영, 3호 인재영 계속 인터뷰를 했는데 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입당을 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러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대단한 거다라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서도 참 이 사람들을 순진하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뭘 모르네. 뭘 그렇죠? 모르네. 왜냐하면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천 마감 며칠 전까지도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런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약속을 원래 안 했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도 그랬죠. 김병기 의원도 그랬어요. 마지막에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할아버지 비대위원장님께서 김종인 대표? 김종인. 예, 김종인 대표님 계실 때 그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특히 그 영입 인사들 같은 경우는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한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가서 살아와라. 알아서 지역구 찾아서 경선 통과하고 네 자리 우뚝 찾아서라.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비대위원이고 그래서 또 저를 대단히 김종인 대표님 좋아하셔가지고 전략 공천 새로운 지역구 네. 신설 지역구에 주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이 정치 신인들 자기가 주변머리 없어서 여기저기 가서 남의 그런 지역구 뺏기도 하고 뭐 경선에 도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자기 지역구를 챙기는데 그게 없었지. 조응천, 김병기, 박주민 이런 사람들은 뭐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 그 제가 막 가서 빨리 가서 지역구 찾으라고 그래도 뭐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렇게 해서 인재 영입이 됐는데 지금의 대통령을 믿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대통령의 활동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지금 저야 뭐 120, 130 주고 싶죠. 네. 그래요? 지금 SNS에 놀라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저는 공감하긴 하는데요. 네. 김희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 당시 네. 한호 자격하던 야당 의원들의 모습에서 전 악마를 보았다. 이렇게. 요 SNS 글이 상당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예. 최민식입니까? 야당 의원. 근데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글을 썼던 그렇죠. 것은. 아니 그 순간 뭔가 좀
슬펐어요. 너무 그렇죠. 슬프고. 화가 나기도 하고. 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패배했고 저분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반성도 하고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사람에 대한 거 인사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희선재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100일이 넘었죠. 네. 계속 그냥 대기 상태에서 그렇죠. 본회의가 언제 열리느냐, 본회의 상정이 되느냐 이렇게 끌고 온 거란 말이죠.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 거기다 그 사이에 이분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단체며 뭐 여러 사람 저한테도 수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이분을 음해하는. 네네. 특히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네. 아주 그냥 그 보기만 해도 아유 이렇게 별로 네. 기분 좋지 않은 내용들 음해하는 왜곡된 사실들 보내왔는데 그런 고통을 안겨드리고 마지막에 결국 145대 145로 부결시키고 나서는 환호작약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네. 뭐 박수치고 그냥 무슨 월드컵에서 우리가 뭐 골 넣은 것처럼 서로 저는 끌어안고. 최근에 야당들이 네. 그렇게 기뻐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 좋나? 그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그 현상, 그 상황이 마치 제가 어떤 악마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야당 의원들 중에 이 글 보고 또 항의하거나 이런 분은 안 계셨나요? 아니요. 그건 없었고. 전혀 없으셨어요. 요즘에 또 안철수 대표 발언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뭐 청와대가 국회의 헌법상 권위를 흔드는 발언을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흔드는 일이라면서 대통령 보고 이제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상권 분립이 철저하게 되니까 145대 145가 나왔지요. 요즘에 안철수 대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잘 안 봅니다. 그다지 이제 보고 싶지는 네, 않고요. 네. 물론 이제 이해는 하죠. 네. 지지율 4%의 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존재감을 과시하고 지지율 끌어올리고 그리고 여당이 두려워도 하고 인정하는 이런 파트너가 돼야 네.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저희들로서는 좀 그 시기도 그럴 시기가 아닌 것 같고 방법도 그렇고 지금은 좀 뭐 안보 위기다 얘기하고 경제도 힘들고 정권 출범 초기고 적폐도 청산 안 됐고 어쨌든 당은 갈라져 있지만 같은 뿌리잖아. 5.18의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뭐, 박근혜 그 국정농단의 원세훈 국정원의 어떤 피해자도 우리 공동 피해자와 같은 네. 이런 차원에서 함께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당장의 청와대의 어떤 와 그런 그 각을 세우고 대입하는 것부터 내세우시는 게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그 투표 전에 뭐 지도부에서 의원들한테 설득 작업을 좀 해라. 야당 의원들.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표현 많이 좀 움직였어요? 움직이긴 했죠, 몸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저야 이제 사실 뭐 아직 초선이기도 하고 정치권에 인맥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뭐 상임위 활동이나, 또 본회의 옆자리에 계신 분들, 이분들께 고개 숙이고 두 손으로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는 했는데, 얼마나 그게 효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딱 한 분만 바뀌었으면 그렇죠. 했는데, 제가 한 분을 한 분께 좀 예를 더 열심히 잘 갖춰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자책감도 많이 느껴요. 그럼 부결 사태는 표창원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네. 그래서 경찰이 2012년 대선 직전에 발표를 하는데 허위 발표를 합니다. 네, 12월 16일 밤 11시. 그러니까 본인들은 조사를 해서 국정원이 다 댓글 달고 이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거짓말 한 거죠, 대국민.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생각? 경찰 출신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 같기도 할 텐데. 부끄럽고 참담했고 그 발표 직후에 JTBC 맞짱 토론을 했죠. 나가서 네. 오후에 네. 지금 대구시장인 권영진 당시 그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가요? 그분하고 그때 제가 뭐 이건 말도 안 된다. 경찰 역사상 밤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게 무슨 뭔가 나와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그것도 대선 3일 전에.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모든 방송사 자막에 두꺼운 글씨로 경찰, 국정원 여직원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흔적 발견 못해. 이렇게 네. 딱 나갔단 네,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는 또 대선 코앞이라 예. 방송을 엄청나게 보셨다고요. 그렇죠. 그럼 반복해서 그 밑에 하단에 자막이 나오는데 영향을 안 미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찰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수사권 독립 뭐 네. 이런 걸 텐데 이런 행동을 하면서 수사권 달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국민들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 건너 갔다 그랬죠. 수사권 웃기지 마라. 당신들 포기해라. 이게 뭔 짓이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러한
후의 맥락을 충분히 이렇게 알 수가 없죠. 바쁜 경찰관들이. 그걸 다 모르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있고 설마 정말 국정원이 이런 짓을 하고 설마 경찰이 이것도 서울경찰청장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경찰관들이 저를 엄청나게 비난을 한 거죠.